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일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규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귀순 의사가 없는 살인마라며 송환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궤변이라며 전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의 책임을 지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여성을 고의로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입주민과의 마찰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고소가 아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건수가 적은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50대도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 하루 전보다는 감소했다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배, 2주일 전보다는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요일만 놓고 보면 10주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2배 이상 느는 더블링 현상이 주말과 휴일 예외 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 연속 4만 명대를 기록했는데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이번 주 확진자 수는 10만 명 가까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 피해를 막기 위해 4차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3, 4차 접종을 했을 때가 300유닛이라는 수치 정도의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2차 접종까지만 하면 20유닛 미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망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도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머물거나 일해도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 4차 접종을 받으려면 3차 접종일로부터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 3차 접종 이후 한 달이 지나 확진됐었다면 확진일로부터 석 달 뒤에 접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이나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뒤 석 달만 지나도 4차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속에 당정은 신규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병상 4천 개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상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방역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뒀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당정은 선제적으로 확진자 30만 명을 대비해 병상 4천 개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94만 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고 의료진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의료진 1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식 의약 분야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글로벌 규제 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식이약 관련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바이오 의약품, 디지털 헬스기기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제약을 최소화하는 과학방역의 원칙도 재확인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전문가의 정책 제언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년 만에 어렵게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떼었는데 다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님이나 우리 청장님, 백 청장님 다 모시고 또 코로나에 관해서 또 심도 있게 서로 대화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과학적으로 대응하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감소해 밥상 물가에 영향을 받는 농가와 제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조기 입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민생 경제 위기까지 고위 당정협의체가 또 한 번 머리를 맞댔지만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정 초반 동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먼저 이들 탈북어민들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실장은 어제 오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북측에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납포된 뒤 동해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합동신문 과정에서 뒤늦게 귀순 의향서를 제출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야당과 지난 정부 관련자들은 정치 공세 대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입장문이 나오고 5시간 뒤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로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은 이 사안의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할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잇따라 불거진 채용 논란이 국회로 일파만파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면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채용을 끄집어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내가 추천했다고 언급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구급행정요원 우모 씨. 우 씨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인 게 드러나 후폭풍이 더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장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이른바 아빠 찬스 박탈감을 활용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며 인사마다 공사 구별을 못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포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 또 너무 치우친 측근 중심의 봉건적인 어떤 그런 인사 진행들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정치 공세라며 문재인 정부는 어땠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25살 대학생을 1급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일 등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 사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이어도 그 아들은 별개라며
대선 과정 열정적으로 일한 청년을 추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직원 대부분이 별정직이며 채용 특혜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겠냐?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로남불이다,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우 씨는 선거운동 초반부터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업무 능력이 검증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 채용, 비선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는데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하면 피할 수도 피할 이유도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팩트에는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조인데 이딴 인사 잡음에 지지율 하락까지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는 대책을 고심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8.28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대표가 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게 자신의 소명이라며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서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겠다며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두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든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입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경제 민생 위기에 손 놓은 무능, 무책임, 무기력 산무 정권 대신에 국민의 삶을 지켜가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 실용 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목숨 같던 청렴도, 도덕성은 물론 민주당을 향한 비아냥과 조롱거리로 전락했는데도 부정하고 외면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됐습니다. 사리사욕을 철저히 차단하고 원칙과 룰을 흔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당대표, 뚝심 있는 저 서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당의 언론 장악 공세에 대해 언론을 장악할 의도와 계획도 없고 그런 생각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어제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여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 했고 당시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를 막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석에도 당의 역량을 총집결해 싸웠고 국민의힘은 언론 자유를 지킨 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가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될까 걱정일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단번에 1%포인트 인상하는 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도 자이언트 스텝 0.75%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게 되는 것도
강력한 대처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빨리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면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것도 0.7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시간대의 7월 소비자 태도 지수에 따르면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도 5.2%로 전달의 5.3%보다 낮아졌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의 3.1%에서 하락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물가 통계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 평균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53달러로 지난달 5달러가 넘는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여러 지표 등으로 미뤄 미국과 유로 지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과 낮은 실업률 등에 대응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 정상화의 속도를 내면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 예상치와 관련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너스 1.2%를, 도이치뱅크는 마이너스 0.6%를 제시한 데다 모건 스탠리와 시티그룹이 1년 내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추정 확률도 각각 50%까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은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9개국의 경우 침체 가능성이 미국만큼 높지 않지만 러시아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될 경우 제조업 생산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침체가 현실이 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민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도 내리기로 하고 조만간 구체적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0.5%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 이후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늘어나자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4억 원 미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해 준다는 겁니다.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하여 4억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 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정금리로 전환되면 금리가 더 올라도 대출 이자는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당정이 고려하는 고정금리 수준은 일단 4% 정도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합니다. 금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전세값 폭등이 우려돼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당정은 밝혔습니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에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건 시차가 있어서라며 계속 유가가 올라가면 법을 바꿔서라도 유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망 관리, 유통, 물류 고도화, 시장 경쟁 촉진, 가격 결정 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 안정 등에도 노력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방한을 앞두고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에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혀 추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급등하는 환율을 진정시키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미국에 이어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통화 스와프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도 면세업계가 고환율로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면세점보다 백화점 제품 가격이 더 싼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 휴가 준비가 한창인 시기에도 시내 면세점 대부분 매장이 한산합니다.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입니다. 잠잠해졌으니까 고객님의 입점도 많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면세 찬스도 옛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르내리면서 백화점보다 면세점에서 사는 게 더 비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냥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별로 차이 없어지긴 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면세점 이용을 좀 안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여행객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코로나19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가 전면 해제됐지만 면세업계는 여전히 침울합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 대부분이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면세업계는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내놓은 환율 대응 보상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구매 당시 환율이 1,300원을 넘으면 손해본 만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최대 60% 더 돌려주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례해서 면세점 혜택도 더 드리는 행사들을 준비해서 고객분들이 부담을 덜 느끼시고 예전처럼 면세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새 활로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출국 없는 면세 쇼핑에 이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 없는 면세 쇼핑도 등장했습니다. 국내 주요 면세점들은 이번 달부터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외국인들도 온라인을 통해 국내 면세 제품을 살 수 있는 역직구 쇼핑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역직구 전문몰을 확장해서 국내 제품들이 해외 소비자들 대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대보다 회복이 더딘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8년 만에 내국인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건설사가 확정 공사비 카드를 꺼내들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착공 직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확정하는 관행과는 다르게 물가가 올라도 처음에 약속했던 공사비만 받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착공 예정일인 내년 8월까지 공사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확정공사비를 내세워 경쟁업체인 코오롱 글로벌을 따돌렸습니다. 제한대로라면 조합원은 추가 분담금 부담을 털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롯데건설과 맞붙은 경기도 안양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도 현대산업개발은 확정공사비를 제한해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때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공사비를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사비의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보다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고 조합원의 분담금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대부분 정비사업장에선 착공 직전 공사비 규모가 입찰 당시 공사비 규모보다 커지게 됩니다. 계약일 이후 착공일까지 물가 상승률이나 설계 변경 등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확정 공사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업계 반응입니다. 하지만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치솟으면 시공사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인상분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 부실공사 같은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만약 원자재 값이 대폭 상승한다면 시공사는 어떤 방식으로든 원가 절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손해는 입주민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정공사비를 약속한 기간이 지난 뒤 한 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공사비를 올리면 체감하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공사비를 정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이제 물가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큰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사비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건설업계에선 대부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자재가급 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조합원 입장에서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구속영장 심사에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준강간 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학교 1학년생 20살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 출석 1시간 만에 유치장으로 옮겨졌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자일 때 한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네, 구조 요청 안 하셨습니까? 증거인멸 시도하셨어요? A씨는 지난 금요일 새벽 인하대의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아는 사이인 다른 학과 여대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자리를 떴고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해 있다가 행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혐의를 포착해 긴급 체포했고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옷가지를 범행 장소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두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피해자를 직접 밀어 추락시켰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 3층에서 술에 취한 여성이 혼자 추락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상황을 가정한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기존 치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은 살인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별도로 추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경비원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옵니다. A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찹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70의 나이를 앞둔 경비원에게는 전치 2주의 부상보다 인격적인 모독감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벌써 나도 내일 모레면 나이가 70인데 아무리 여기 뭐 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당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 컸죠. 경찰서에 가서 A씨를 고소하려 했던 경비원은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입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터를 잃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만약 입주민이 아니었다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며 취재진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7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대대적인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자는 취지라면서 다문화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세금도 다 내는데 정작 혜택을 줄 때는 쏙 빼놓는다며 차별을 뼈저리게 실감한다는 반응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며칠 전 둘째를 낳은 A씨는 지난달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임산부의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단칼에 거부당한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6년간 동고동락한 아내가 베트남인이라서입니다. 태어난 자식들은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인데 단지 산모나 임산부가 외국인의 이름만으로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차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엔 저출산 시대 산모와 아이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서 외국인은 전부 제외돼 남편과 뱃속 아이가 한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임산부 역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지방세를 내는 시민이지만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서울시는 지원 근거가 산모의 주민등록 기준이란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법령상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시민들도 이런 구별 짓기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차별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숙한 정책 설계가 낳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문화 가정에 소속된 가구원은 재작년 기준으로 벌써 100만 명이 넘고 18세 이하 자녀만 해도 27만 명에 달하는데 내국인 위주로만 설계한 국가 정책이 자칫 다문화 가정의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주민도 거주지 확인이 되는 주민등록 등본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좀 적용하면 갈등이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 형태는 조금 달라도 분명한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낡은 기준이 차별 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서울시가 좀 더 정교히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어린이를 물어 중상을 입힌 개의 안락사 절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인명사고 같은 추가적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크다며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개가 사람을 물어 중상을 입혔지만 앞으로도 위해를 줄 수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이를 부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견이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재지휘 요청을 통해 안락사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비만이나 과체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그 비율이 치솟아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해 초등학생 4,000명을 조사한 결과 비만율은 2년 전 15%에서 19.5%로 뛰었습니다. 과체중 비율도 2년 만에 11.8%에서 13.4%로 상승했습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이 33%로 3명 중 1명입니다. 정상 체중 비율은 2017년 73.5%에서 2021년 62.6%로 뚝 떨어졌습니다. 중학생 비만율은 2018년 15.7%에서 이듬해 15.5%로 살짝 감소했지만 2년 만에 19.4%로 3.9%포인트나 늘었습니다. 정상 체중 비율도 해마다 조금씩 줄었는데 코로나19 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비만율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과체중 비율은 확 뛰었습니다. 식습관 변화에 따라 비만과 과체중의 상승 곡선은 계속된 현상이지만 지난 2년간 그 기울기가 급격해졌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배달 음식이 떠오르는 코로나19 생활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조사 결과를 공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만을 예방하는 생활습관 개선과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학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정부가 아베 전 총리 조문 외교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본을 방문할 예정인데 양국 간 실질적 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주한 일본 대사관이 마련한 고 아베 신조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일본 정부의 장례식 일정에 맞춰 고위급 조문사절단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합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7년 말 이후 4년 7개월여 만입니다. 박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취임 후 첫 한일 장관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아시다시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데다 북한의 전략 도발에 대한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점은 큰 부담입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호응 여부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참의원 선거 압승에 힘입어 한일 관계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자민당 내 보수파 입김이 여전합니다. 일본의 전국에서 파벌 이합 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기시다도 이걸 잘 관망하면서 한일 관계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기존의 정책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박 장관의 이번 방일이 2년 반 넘게 중단된 한일 정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첫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서 한 달여 만에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말 미국에서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의제는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 장관이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6.25 전쟁 전사자 추모의 벽 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조율됐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와 연합 훈련 등을 두루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이란 내 권력의 정점인 최고 지도자실의 핵심 인사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말 하라지 이란 최고 지도자실 고문은 현지 시각 17일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에 이란은 며칠 안에 농도 90% 우라늄을 쉽게 생산할 수 있으며 핵무기를 만들 기술적 능력이 충분하지만 핵폭탄을 제조하기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실의 핵무기 제조 압박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순방을 마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 상장을 강행했다가 중국 당국의 철퇴를 맞았던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 추싱의 자회사가 9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인민은행이 디디 추싱에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디디페이의 불법 행위 12건을 적발해 과징금 472만 위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해 6월 30일 디디 추싱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자 인터넷 안보 심사를 개시하고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면서 신규 고객 유입을 막았습니다. 결국 디디 추싱은 1년도 못 돼서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세계 각국 투자자에게 7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안겼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더운 여름, 이제 지구촌이 매년 겪는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여름 유럽은 좀 유난스러운데요. 나라를 가리지 않고 무더위와 산불로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불길이 타오릅니다. 소방관들의 안간힘에도 현장 진화는 엄두조차 내기 힘든 지경입니다. 하늘을 덮은 연기 사이로 헬기가 쉼없이 물을 길어 나르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너무 더운 데다 메마르기까지 한 탓입니다. No cabe duda que 40 grados aquí lo que está haciendo es dificultar que el fuego se apague. Pero claro, el cambio climático al final tiene que ver, pero en el mundo entero. 지난 12일 불이 시작된 프랑스는 이미 수만 명이 대피했지만 아직도 진화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98개 주 가운데 38개 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Une sécheresse extrêmement importante avec des quantités d'eau qui n'ont pas été assez importantes du coup sur l'hiver et sur le printemps. Un mois de mai particulièrement sec. 영국은 사상 처음으로 4단계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항상 식수를 휴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This isn't like a lovely hot day where we can put a bit of sunscreen on and go out and enjoy, a swim and a meal outside.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이 무더위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무더위는 일상이 됐지만 산불과 가뭄 등의 발생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이 심상치 않습니다. 국제적십자연맹은 폭염과 산불로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군수품을 실은 우크라이나 민간 화물기가 그리스 북부에 추락해 승무원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이 화물기는 우크라이나 운송회사 소유의 안토노프 기종으로 세르비아를 떠나 방글라데시로 향하던 중 그리스 북부 카발라시 인근 옥수수밭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크라이나 국적 승무원 8명이 모두 사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세르비아 당국은 사고 화물기에 훈련용 박격포 폭탄을 포함한 약 11.5톤 규모의 자국산 군수품이 실려 있었지만 구매자는 방글라데시 국방부로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령 파푸아 지역에서 분리주의 반군으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의 총격 테러로 10여 명이 사상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뉴기니 섬의 인도네시아 영토인 파푸아주 은두가군 노골라이드 지역에서 20여 명의 무장 괴한이 한 화물차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12명이 총에 맞았고 이 가운데 10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범인을 쫓고 있으며 그 배후를 수사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가해자로 파푸아 분리주의 단체를 의심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한 장맛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전남 해안에 세찬비가 집중되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면을 보면 장마전선이 지금 충청 이남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4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암 지역은 시간당 무려 6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경남 해안에는 최고 250mm 이상, 경남의 최고 150mm, 전남과 제주 산간은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만조 시기까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높으니까요.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상되지만 서울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면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 지역은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또 충청 이남에 장맛비가 온 뒤 주말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만 5천여 명으로 집계돼 일요일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를 한 번에 1%포인트 올리는 건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열어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합니다. 물가 상승기 직장인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표 구간과 세율을 고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하대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 여성을 고의로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죄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민을 호도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약속했던 원구성 협상 시한이 지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호남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부지방에는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질 거로 보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으며 14일째 더블링을 지속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4차 접종을 확대했는데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까지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서 14일째 더블링이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늘어서 71명,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3.8%로 늘었고 재택치료 환자는 22만 명,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블링이 계속되면서 당장 이번 주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안팎으로 치솟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정부는 제2유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에게 4차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정부는 4차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확진 비중이 전체의 20%도 안 되지만 사망자의 93%를 차지하는 만큼 4차 접종으로 위중증화와 사망 위험률을 낮추는 것이 방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차 접종을 했을 때가 300유닛이라는 수치 정도의 중화항체가 형성이 되는데 2차 접종까지만 하면 20유닛 미만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차이가 나거든요. 4차 접종을 받으려면 3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이 지나야 하고 3차 뒤 확진됐었다면 접종일로부터 4개월과 확진일로부터 3개월 사이 더 늦은 시점 이후에 4차 접종을 합니다. 다만 출국과 입원 등 개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3개월 뒤부터 가능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가 적은 일요일에도 확진자 수가 일주일마다 2배 이상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2만 5천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어 하루 전보다는 1만 4천 명 가까이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2배, 2주일 전보다는 4배 넘게 늘어 일요일 밤 9시 기준으로 10주 만에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의 유행으로 주변국들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하루 신규 확진이 11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중국 마카오는 도시 봉쇄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 수가 처음으로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정점을 찍은 지 5개월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이 바뀐 겁니다. 지역별로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순으로 많았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도 8만 명을 넘겨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7번째 대유행이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BA.5 の置き換わりがですね、予想以上に早くて、やはりそのワクチンの効果がですね、やっぱりそれなりに弱まったということもあると思いますし。 제로 코로나 원칙을 고수해온 중국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때 코로나19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마카오는 한 달 사이 누적 환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자정을 기해 풀기로 했던 도시 봉쇄 조치는 닷새 더 연장됐습니다. 시안에서는 임시 통제 직전 대학생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당국의 봉쇄가 더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단번에 1%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각 17일 연준이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망치보다 높은 9.1%를 기록하면서 1%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했지만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은 이 가능성에 고개를 젓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1%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연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때문입니다.
미국의 현재 물가는 높은 상황이지만 고용과 소비자 지출이 강력해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참모가 진단했습니다. 제러드 번스타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은 현지 시각 17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지만 급여와 일자리 증가를 보면 우리가 경기 침체에 있는지 결론 짓기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취재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물가가 6월 이후 6%대에 있고 9월, 10월까지는 불안한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가 인상률이 7에서 8%의 상당 기간 고정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특별한 기상 여건 때문에 채소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단기적 물가 수준이 일시적으로는 7%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4년 이후 $600로 묶여있던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800까지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공항 면세점은 출국 심사를 마친 여행객 대부분이 가장 먼저 들르는 곳입니다. 국내로 들어올 때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대 $600치까지 면세품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200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600로 설정해 놓은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의 어려움도 있어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800로 높일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면세 한도는 이웃나라인 일본의 $1,821엔 못 미치더라도 중국의 $776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지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1인당 소득 수준이 면세 한도를 $600로 상향했을 때보다 30% 정도 증가했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 2014년 9월 $600로 높아졌습니다. 오랜 바람이 이뤄진다는 소식에 관련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의 빠른 회복을, 장기적으로는 세계 1위 면세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해외로 출국하는 고객들도 면세품 구매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려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4억 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어제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이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4% 정도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송환 요청을 받은 건 없고 북측에 먼저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거라며 정치 공세가 아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결정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강제 북송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북한으로부터 어민을 송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방할 경우 상대국의 인수 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북측의 의사를 먼저 타진했다는 겁니다. 또 탈북어민들을 엽기적 살인마라며 이들이 뒤늦게 귀순의향서를 제출해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방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재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 북한 주민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
개별법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을 추방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 전 정부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현장 지휘자의 문자 보고가 언론에 노출되자 뒤늦게 국회 보고가 이루어진 점도 지적하며 진실 규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하면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도 거리낄 게 없다면서도 현 정부가 기존의 판단을 어떤 이유 등으로 번복했는지도 함께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이 당시 상황을 공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치고 대통령실도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탈북어민 강제 복송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통일부가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루어진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오후 입장문을 통해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것으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아닌 만큼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받을 테니 연달아 불거진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도 함께 들여다보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도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채용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이 잘못된 프레임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9급 행정요원은 대선 과정과 인수위 과정에서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고 자세도 바르고 대선 기여도가 높아서 추천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행정요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인 만큼 이를 두고 민주당이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하는 건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채용 절차와 방법을 전혀 모르는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가 결국 어제로 약속했던 시한을 넘겼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중재안도 내놨지만 협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약속했던 원구성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기만 반복한 건데 국민의힘은 원구성에 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의부터 해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대정부 질의부터 시작하고 합의가 되면 보면 되지. 민주당하고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를 달라는 건 최소한의 요구라며 여당이 정부 질책을 피하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각 상임위가 열리면 업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국회에서의 질책이 예상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기 위한 속셈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져요. 야당으로서 또는 국회의 입법부로서 당연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나서 두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여기엔 과방위에서 방통위를 다른 상임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 의장도 애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본회의 날짜는 일단 가입을 해놨는데 본회의는 열쇠가 아직 안 도착을 안 했어요.
김 의장의 중재안이 여야 협상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 공전이 더 길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며 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유력 주자인 이 의원의 당권 도전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친명계 대 비명계 대결 구도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 이재명 의원이 국회 입성 한 달 반 동안 이어진 침묵을 깨고 당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대선과 또 그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 지적에는 여권의 정쟁화, 음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서 검경이 수사를 하고 그걸 무슨 사법 리스크라고 그러고 고발당하면 사법 리스크입니까? 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 비이재명계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항마로 나선 97그룹 강병원 의원은 이 의원의 수사 문제를 거듭 문제 삼았고 오선 서른 의원도 이 의원에 이어 당대표에 출마하며 폭주 기관차를 막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출마 불가 판단을 받은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출마 선언을 한 당대표 예비후보는 모두 9명 이상입니다. 사실상 친명계 비명으로 나뉜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오는 28일 컷오프 결정에 따른 당내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호입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건물에서 동급생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3층에서 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20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밀지는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표 40억 원 상당을 훔친 뒤 현금으로 바꾸려던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에서 금을 사려면 잔액증명서와 수표 실물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가 건넨 수표의 사진을 찍는 척하며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일당은 20여 분 뒤 서울 중구에 있는 대부업체에서 훔친 수표 40억가량을 현금으로 바꾸려다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대부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 등을 분석해 공범 2명을 파악하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포항 마리논 사고 유가족들이 공개 서한을 통해 대통령에게 사고 제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마리논 순직자 추모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리논 헬기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장병 5명이 숨졌는데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관계자와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이번 주 2심의 판결을 받습니다. 1심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낸 래퍼 장용준 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다시 한번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장 씨에겐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를 합해서 2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받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장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했더라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장 씨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음주운전 금지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지만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장 씨에게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타이완 유학생 정일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징역 8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장용준 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이딴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판결이 이어진 만큼 장 씨의 2심 판결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잠시 뒤 7시 30분부터 국회에서 2022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제 개편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환경부 한화진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 기조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까지 더해 부처 실국장급까지 대규모로 참석하던 기존 방식을 깨고 장관 독대 형식으로 부처 업무 현황과 향후 정책 과제 등을 보고받을 예정인데요. 국토부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규제 완화, 환경부는 탄소 중립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의 백신 4차 접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3차 접종 뒤 최소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 백신 또는 선택해 맞을 수 있습니다. 3차 접종 뒤 감염된 적이 있다면 접종일로부터 4개월과 확진일로부터 3개월 가운데 더 나중 시점이 지나면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정부 24에서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번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이달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합니다. 지난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 24에 로그인해 보조금 24 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부터 사흘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외교부는 박 장관이 이번 방일 기간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회담을 하고 한일 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피격돼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에 대한 조의도 표할 예정이며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보통 강점과 연계된 익숙한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만드는 햄버거, 또 게임사가 빌려주는 정수기 사업처럼 원래 업종과 관계없는 업종에 뛰어드는 사업 다각화 성장 전략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주거 브랜드 이안으로 유명한 중견 건설사 대우산업개발이 굿스터프 이터리란 미국의 고급 수제버거 브랜드를 들여왔습니다. 건설과 외식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벽에서 수경 재배로 채소 12종을 키우는 스마트팜 기술 홍보에는 제격입니다. 저희는 이제 25년까지 7개의 매장을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는데 일반 버거 브랜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팜과 결합돼 새로운 푸드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필립 커틀러는 기업의 성장 전략을 3가지로 제시했습니다. 현 시장에서 강점을 키우는 집약적 성장, 관련 기업을 인수하는 통합적 성장, 원래 업종과 무관한 사업에 도전하는 다각화 성장입니다. 닭고기 전문 기업으로 유명한 하림은 다각화 성장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사업인 닭고기와 거리가 있는 장인 라면에 이어 즉석밥 11종을 출시하며 종합식품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겁니다. 자연의 식재료로만 만든다. 이런 전략으로 진실되게 나간다면은 B2C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우리를 신뢰해 줄 것이다. 이렇게. 게임 업체 넷마블이 렌탈 전문 업체 코웨이를 1조 7,400억 원을 들여 인수했을 때 생뚱맞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넷마블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웅진코웨이를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구독경제 서비스 활성화로 지난해 매출 3조 6천억 원을 올린 코웨이는 넷마블의 든든한 현금 창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LG전자가 홍대에 클럽을 여는 등 다각화 성장은 위험이 따르지만 브랜드 이미지 확대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융합 시대를 맞아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각화를 꾀하는 기업들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사업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큰 가치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올해 들어 주식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상장사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시총이 1조 원 이상인 상장사는 232곳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56곳이 감소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우선주와 올해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을 빼면 시총이 늘어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세계적인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망 위축 등이 뒤섞여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각종 식품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쌀값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 미곡 처리장에 쌀 재고가 많이 남은 가운데 다음 달 햅쌀도 출하될 예정이어서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미곡 처리장입니다. 기계가 한 포대씩 포장돼 나오는 쌀을 화물차로 옮기기 쉽게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쌀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난해 수매한 재고쌀을 적자를 감수하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이곳의 경우 쌀 20kg 한 포대 수매 가격이 48,000원이지만 판매되는 가격은 35,000원에 불과합니다. 보관료와 도정비 등을 계산하면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나마 이곳은 유통업체 등을 통해 대부분 팔려 나가고 있어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쌀 재고는 60여만 톤. 지난해 풍년으로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재고도 덩달아 함께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재고는 좀처럼 줄지 않는데 올해도 작황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이제 뭐 태풍이라든가 그런 피해만 없다고 하면 작년이랑 작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자 농협이 쌀 소비 촉진 운동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쌀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고 쌀 소비 증대를 위해 직접 거리로 나간 겁니다.
아침을 거르기 쉬운 학생들에게 밀가루 빵 대신 쌀로 만든 밥 버거와 함께 소포장한 쌀을 나눠줬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마케팅에 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사를 이 쌀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행사를 벌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좀 밀가루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쌀로 대체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쌀 생산 증가와 소비 감소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쌀값 하락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년 가운데 가장 덥다는 삼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이른 무더위에 방역수칙도 완화되면서 해수욕장에 많은 피서객이 찾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남해안 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해수욕장. 이른 시각부터 내리쬐는 떼약볕을 피해 많은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아이열은 할 것 없이 바다에 몸을 담그고 무더위를 식힙니다. 옅은 수심과 잔잔한 파도에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비교적 도심과 가까운 덕에 가벼운 마음으로 한여름 낭만을 즐깁니다.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에 이제 가족이랑 외출을 했는데 그 시원한 물에 몸도 담그고 가족끼리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수욕장에서 먹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본격적인 삼복더위에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다는 정오를 지나면서 파라솔은 어느새 모래사장에 가득 들어찹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완화된 해수욕장 방역수칙은 피서객들을 더 끌어모읍니다. 지난해에는 발열 확인과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올해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면서 피서객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해수욕을 즐겼습니다. 탁 트인 시원한 바다가 펼쳐진 동해안도 흐린 날씨지만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튜브를 타고 높은 파도에 몸을 맡기면 더위는 저만치 날아갑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만 맞고 있어도 더위는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지금 날씨도 흐리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초복을 지나 본격적으로 찾아온 삼복더위, 물볕더위와 함께 해수욕장도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으면서 전국 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해수부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 판매 가공업체 44만 곳, 음식점 89만 곳, 통신 유통업체 13만 곳에선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수산물 수입 유통업체 14만 곳에서 유통 이력을 점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한울 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 운전 현장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합니다. 박 차관은 원전 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라며 원전의 건설과 운영 등 원전 정책의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초부터 기존 노선 버스를 대폐차할 때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 버스로 바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2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 시행규칙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 버스를 도입하도록 했는데 노선 버스는 시내 농어촌 버스와 마을 버스 등을 뜻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극장으로 돌아온 관객들이 움직이는 의자에 비와 바람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특별관에 몰리고 있습니다. 아예 특별관만 골라다녀 도장 깨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열풍을 타고 역주행에 나선 영화도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마하 10의 속도로 흥행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마블 히어로 토르에게 내줬던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탈환한 데 이어 빼앗겼던 특별관도 다시 차지했습니다. 역주행을 이끈 건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 특히 특별관을 골라다니는 도장 깨기입니다.
지금 5번째 봤습니다. 특건이 전투기 영화다 보니까 특수 효과들이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서 특수관에서 보는 게 제 맛인 것 같아요. 실제 탑건 매버릭의 경우 특별관 관람이 일반관 관람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았습니다. 제가 영화관에 나와서 직접 예매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DX 특별관을 중심으로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영화가 주목받는 건 오랜만에 극장으로 돌아온 관객들이 안방에선 느낄 수 없는 몰입감과 만족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팝콘을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자꾸 흔들려서 못 먹을 정도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타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어요. 비행기 값이 22,000원이면 엄청 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고. 네. 또 OTT로 영화를 보는 게 익숙해지면서 극장에선 표값이 아깝지 않을 만한 큰 영화에 몰리는 겁니다. 이에 올여름 대작 영화인 외계인과 한산, 기상선언은 일찌감치 특별관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관 쏠림이 반갑지 않은 영화들도 있습니다. 독립영화, 예술영화가 극장에서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할 게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영화들은 그냥 TV로 보고 대작 영화만 이제 극장에서 보러 간다. 재밌으면 본다는 게 극장과 불문율이지만 자칫 장르별로 극장용과 OTT용으로 나뉘지 않을까 하는 양극화 걱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장맛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데 남부지방이 비상이군요. 네, 오늘 서울은 빗방울 예보만 있어서 출근길 우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이 비상인데요.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세찬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그리고 영남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세찬 장맛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남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행 운전해 주시고요. 그리고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특보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고흥과 영암, 진도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 사이에는 비가 강하지 않았지만 한두 시간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진도와 영암은 시간당 6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지금도 여수 등 전남 해안지방에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에는 250mm 이상, 전남과 제주 상간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충청 남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의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치겠지만 목요일 또다시 비가 오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은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주말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해안 지역은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